자, 수능 특강 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회문화 파트를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과학기술 파트를 풀어볼 건데요. 자, 과학기술 챕터 7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직접 풀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8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 맞춰놓고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듣게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됐죠?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가. 자, 꿀이나 물엿과 같은 액체들은 서로 끈끈한 정도가 물과 다르며 이것들을 흐르게 하면 흐르는 속도 역시 서로 다르다 돼 있죠? 끈끈한 정도, 끈끈한 정도 이런 게 나오고 흐르는 속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끈끈한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며 끈끈한 정도에 따라서 액체 흐름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성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점도인데 하면서 점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점도란 기체, 액체와 같은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했죠.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이것을 점도라고 한다. 점도는 액체나 기체의 상태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액체의 점도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화학약품 등을 보낼 때나 플랜트의 배관 설계 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석유화학 이외에도 도료, 인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점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면서 점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원형관의 내부에 꽉 채워져서 흐르는 액체를 생각해보자. 자, 원형관의 내부에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보통 이거를 줄여서 원형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내부에 꽉 채워져 흐르는 액체가 이렇게 막 꽉 채워져서 흐르고 있다 칩시다. 이때 원형의 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은 동심층, 즉 동심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 동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동심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동심원이 뭐야? 자,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점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거를 공유하는 여러 크기의 원을 우리가 동심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 원형 관 안에 액체가 흐르고 있는 요거를 여기서를 똑똑 떼가지고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원형 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의 모습이 되겠죠. 액체 기둥. 자, 근데 이때 이게 동심 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원통을 이렇게 이 중심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크기의 원통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캠핑용품 중에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릇이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걸 겹쳐 놓는 거야.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보관도 용이하고 식기도 되게 아주 많은 식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편리하게 우리가 보관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동심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심원처럼 원통들도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통의 액체를 동심원통에 담겨있는 액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액체가 흘러갈 때 벽에 가장 가까워서 표면에 맞닿아 있는 층 여기 있죠. 이쪽 가장 이쪽 층에 있는 요 액체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정지해 있는 것. 여기 있는 것들은 액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흘러간다 치면은 여기 표면에 있는 요 액체들은 맞닿아서 표면에 딱 붙어가지고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보다 안쪽에 있는 여러 층들은 그 바로 바깥쪽에 인접해 있는 층보다 더 빨리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여러 층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여러 층들은 바깥쪽보다 더 빨리 흐른대. 더 빨리 흐른대.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해보자면은, 여기는 한 요 정도로 흐른다 치면, 더 안쪽은 어때요? 더 빨리 흐르는 거야. 이 길이가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더 빨리 흘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의 중심부, 원통의 중심에서 어떻게 써요? 제일 빠르겠죠? 그치? 여러분들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그 워터 슬라이드 원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거랑 벽에 붙어서 막 질질질 끌려가면서 떨어지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겠어요? 이 한가운데서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는 질질질질 하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원통의 중심부로 갈수록 이 액체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흐르게 된다. 표면에 거의 가까울수록 느려지고 거의 표면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맞닿아 있는 층은 정지해 있는 것을 간주하고 안쪽에 있는 여러 층들은 바깥쪽보다 더 빨리 흐르고 관의 중심부 갈수록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고 원통의 중심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보이는 것 이런 흐름을 우리가 층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층류. 같은 액체가 그냥 통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이 액체들을 동심원통의 형태들로 층층이 딱 구분해 놓으면은 그 층마다 이렇게 흐르는 양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어, 아이고, 뭐라고 돼 있는 거야? 가상적인 동심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전단 응력이란다 하면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있죠. 전단 응력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이게 전단 응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여러분들 지금 수업 중 친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찍으면서 수업 중인 쳐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아까 어디 있었지? 자, 동심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 힘을 받게 된다. 즉,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 이거를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단 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더 자세히 깊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속도 차에 의해서,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 이거를 전단 응력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때 유체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는데 전단 응력은 이러한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또 전단율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속도 차이의 기울기래요. 여기 보면은 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원통일수록 거의 이제 속도가 느리고 이 원통의 중심으로 올수록 중심에 있는 동심원통일수록 어때요?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런 동심원통에 따라 나타나는 속도차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표현한 기울기가 바로 전단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전단 능력은 전단율에 비례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비례한다는 말 뭐야? 전단율이 높을수록 뭐가 크게 나온다? 전단 능력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그래서 전단율이 뭐고 전단 능력이 뭔지 더 깊이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수능에서 말하는 독서, 비문학, 지문이라는 것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글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푸는 거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단율이 높아질수록 전단 능력도 높아진다, 커진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같은 전단율에서 전단율이 딱 같다고 했을 때 저항하는 정도가 커지면 어때요? 이때도 역시 전단 응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단 응력을 높게 하는 요소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전단율과 그리고 저항하는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비례상수가 점도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 부분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 이때 비례상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점도. 즉 전단 응력은 뭐의 곱? 전단율과 점도의 곱인데 이때 점도는 특히나 뭐라고 부르냐면은 절대점도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는 상대점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점도는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절대점도입니다. 전단 능력은 전단율 곱하기 절대점도. 특히 우리 아까 여기 나오는 그 저항하는 정도를 잠깐 보자면은 위에서 뭐라 했어요? 점도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저항하는 정도는 이게 점도랑 관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항하는 정도는 이제 점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단 응력은 이렇게 전단율에 비례해서 나타나고 저항하는 정도 이게 커질수록 전단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 응력은 이렇게 전단율 곱하기 점도, 그 중에서도 절대점도로 나타낸다. 요 정도 우리가 우리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요 정도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절대 점도는 최초로 점도를 정의한 프랑스 과학자 푸아즈를 기리기 위해 푸아즈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자, 푸아즈라는 단위가 소개가 됐고요. 1푸아즈는 질량, 길이, 시간을 이용해 나타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푸아즈는 나타낼 수 있고요. 해당하며 물의 절대 점도는 25도씨에서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 푸아즈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물의 절대점도. 절대점도의 측정은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상대 점도를 측정함으로써 원하는 유체의 절대점도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 원래는 이제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기구를 통해서 상대 점도를 측정해서 절대점도를 또 알아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점도를 측정해서 절대점도. 이때 상대 점도라는 용어가 또 등장했고요. 자, 그렇다면 상대 점도는 뭐냐? 상대 점도란 기존 물질의 절대점도 대비 어때? 특정 물질의 절대점도의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는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절대점도 같은 경우는 푸아즈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단위가 없다고 그래요. 통상 기존 물질로는 물이 자주 쓰인답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구는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은 오스트바이트 점도계이다 돼 있어요. 오스트바이트 점도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오스트바이트 점도계. 오스트바이트 점도계는 유체의 흐름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액체가 일정 거리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장치이다. 자, 해볼까요? 액체가 일정 거리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장치입니다. 오스트바이트 점도계는 유체 흐름을 관찰하기 쉽도록 투명 모세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왜냐면 이제 육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오스트바이트 점도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상대 점도이고 기준 액체로는 특정 온도의 물이 사용된다. 자, 측정되는 것은 상대 점도입니다. 상대 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고요. 기준 액체로는 이제 물이 사용된대요. 오스트바이트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유체는 일정한 부피의 액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진 모세관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 일정 부피의 액체가 일정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 자, 이걸 측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스트바이트 점도계에서는 다른 두 액체 1과 2의 절대점도의 비는 이게 선생님이 미리 찾아봤는데 에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에타. 에브리타임 말고 에타. 자, 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다. 여기서 D는 액체의 밀도이고, 자, 이건 밀도. 그리고 T는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이야. 두 기준선의 거리만큼. 기준선의 거리만큼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자, 그림에 두 기준선이라 되어 있는데, 잠깐 뭔가 보고 올게요. 그림에 두 기준선, 여기 있죠? 여기, 요 기준선이랑 요 기준선, 요 두 기준선의 거리만큼은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건 시간이다. 만일 물질 E가 기준 액체라면 임의로 에타 E의 값을 1로 잡는다라고 돼 있죠? 자, 만약에 요게 기준 액체야. 기준! 그러면 이거를 임의로 1로 잡습니다. 1로 잡아두면은 요 지금 그 점도를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을 더 구하기 쉽겠죠? 그치? 그래서 기준 액체 1로 잡아두면은 이제 그 점도를 상대 점도를 알아내야 되는 요 에타 1의 값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1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 식의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하여 에타 1을 구한다. 만일 오스트바이터 점도기에 사용된 두 액체 1과 2의 온도가 2.5도래. 25도고 액체 2가 순수한 물이었다면 에타 1의 물의 절대 점도인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 푸아즈를 곱하면 그 값이 2.5도에서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를 간단히 표현해 보자면은 기준 이게 1이 되면은 이게 곧 뭐가 됩니까? 그냥 에타 1 값이 되겠죠? 그치? 액체 2의 밀도 곱하기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분의 액체 1의 밀도 곱하기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걸 기준 1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타 1의 값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온 에타 1의 값에다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거야? 8.9 10의 마이너스 3제곱 푸아즈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쵸?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겠죠? 8.9 여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푸아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 이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이게 액체의 절대 점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식을 통해서.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의 경우는 모세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오스트바이트 점도기로 점도를 측정할 수 없다.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은 아예 흐르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스트바이트 점도기로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액체의 경우 상대 점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공낙하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낙하법이라는 게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방법에서는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 기준 액체 및 점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 액체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낙하는, 아까는 액체를 흘려보내는 거였으면 이번 뭐야? 액체 안에서 공이라는 어떤 사물을 낙하시키는 겁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육안으로 측정한다 됐죠? 아까는 공통적으로 다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낙하하는 공의 반지름은 액체가 들어있는 원통형 관의 반지름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공이 훨씬 작아야겠죠? 왜? 일단 꽉 끼면은 공이 낙하하고 싶어도 낙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벽에 가까운 액체는 거의 정지 상태로 있어. 아까 우리 그 동심원통에서 보면은 표면에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액체가 흐르지 않는 정지한 상태로 건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이 클수록 이 표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죠. 액층에 의해서 낙하하는 공을 잡아 끄는 효과가 생겨서 값이 부정확해진대요.
그래서 반지름이 원통의 관보다 훨씬 더 작은 공을 사용해야만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제한된 높이의 공 낙하법 실험에서는 기준 액체는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기준 액체는 우리 아까 이 오스트발트 그 원통을 가지고 했을 때 기준 액체 이제 물로 사용했잖아요. 이번에 공 낙하법에서는 기준 액체를 식용유와 같이 아주 큰 점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가지고 기준 액체로 삼는다 합니다. 이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대요. 또한 모든 물질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어떤 유체의 점도는 온도와 함께 지시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단 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답부터. 답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자, 유체의 상대 점도는 절대 점도와 마찬가지로 점도의 단위로 푸아즈가 사용된다. 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 점도의 단위로서 푸아즈가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대 점도는 어떻다 그랬죠? 상대 점도는 단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단위가 없는 값인데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 답이고요. 1, 3, 4, 5는 다 맞는 내용이죠. 액체가 관 속으로 흘러갈 때 관의 내부 표면을 가꿀수록 속도가 느리다. 그치? 그리고 표면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아예 진짜 이제 정지해 있는 걸로 강조한다 그랬어요. 자, 3번. 공 낙하법으로 점도를 측정할 때 유체 속에서 낙하하는 공의 밀도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공의, 아까 어디 나와 있었어? 여기.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라고 돼 있죠? 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4번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유체 전달률과 전달 능력의 관계에서 비례상수가 절대 점도이다. 이거 아까 나와 있던 내용이죠? 아까 뭐 했어? 전달 능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절대 점도 곱하기 전달률. 글씨가 전달률 이게 뭐였어? 전달 능력이었다. 5번 오스트바이터 점도기를 사용하여 특정 유체의 점도를 측정할 때 기준 액체로는 물이 쓰일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기준 액체로는 특정 온도에 물이 사용된다. 됐죠?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물이 쓰일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은 이게 기준 액체는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공낙하법 사용할 때. 자, 그 이유가 뭘지 한번 봅시다. 일단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쭉 읽어봤을 때 뭐가 제일 맞습니까? 답은? 이거였죠? 이거겠죠? 5번이 가장 좀 뭐라 해야 돼? 가장 뭐라 해야 되지? 합리적인. 가장 방금 전에 이 기억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이 침강하는 속도가 느려서 걸리는 시간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공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관찰해서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빠르면은 정확한 시간에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천천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육안으로 확인하기 편하고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2, 3, 4는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이건 왜 답이 아니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자, 다음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 볼게요.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용액 B의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물을 기준 액체로 사용했으며, 자, 물을 기준 액체로 삼았어요. 특정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했고요. 각 물질의 밀도 또한 측정했습니다. 자, 시간, 밀도 다 측정했습니다. 아까 시간은 T, 밀도는 D 이렇게 표현했었죠?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였고요. A랑 B는 각각 이건 2초, 이건 6초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선지를 판별을 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밀도의 정확한 값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제시가 되었죠. 자, 그러면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자면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에요. 자, 1번.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3배 크다면 절대 점도는 서로 같겠군 돼 있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기존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점도를 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 있는 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두 액체 사이의 절대 점도의 비를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절대 점도의 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기준 액체로 삼았으니까 기준 액체는 에타 물이니까 W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A라 칩시다. A로 구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밑에 또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T, W, T, W 분의 D, A, T,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우리 기준 액체는 값을 1로 잡는다 그랬죠? 1. 그렇지. 그럼 이거 값이 1이 되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아예 이렇게 되겠지? 베타 A의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 한 가지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때 기준 액체가 물일 경우에 이 에타 A 값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8.9 10의 마이너스 3제곱 퍼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A의 절대점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초가 또 제시가 됐으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시간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아까 A는 몇 초였어요? 2초였죠? 2초 2 그리고 밑에 여기 분모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물은 3초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온 게 A의 절대점도. 이때 밀도는 몇 도인지 제시되진 않았어요. 측정했다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B의 절대점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B의 절대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보이죠? 요거랑 요 값이 차이가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1번 선지를 볼게요.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3배 크다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의 밀도가 B의 밀도의 3배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3배 크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밀도가 B의 밀도의 3배라는 뜻이야. 3배.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너무 약간 수학 시간처럼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D 그럼 어떻게 돼요? 위의 값이 이렇게 같아지죠? 그래서 절대점도는 서로 같겠군.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딱 봤을 때 이거 맞는 선지네 하고 더 쉽게 보였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대입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답은 1번. 자, 2, 3, 4, 5번 잠깐 간단히 보자면은 2번 절대점도를 구하는 실험이므로 상대점도를 알아낼 필요는 없겠군. 자, 야, 절대점도를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절대점도를 모르는 그런 어떤 액체의 점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준 액체의 원래 그 점도를 알고 있는 기준 액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이게 점도가 몇인지 그 상대 점도를 구해서 그 다음에 절대 점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A라는 액체의 절대 점도는 몰라. 근데
물은 절대 점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A와 B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A는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도가 이렇게 나오네. 그렇다면은 A의 절대 점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군 하면서 절대 점도를 구하는 원리다 보니까 상대 점도를 알고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 3번 A와 B보다 점성이 더욱 큰 액체일수록 A와 B보다 점성이 더욱 큰 액체일수록 모세관을 통한 액체 흐름이 용이해지겠군. 자, 점성이 크면 클수록 흐름이 용이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점성이 클수록. 점성이라는 것은 뭐였어? 아까 말했던 점도,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이게 바로 이제 점도고요. 그렇지? 그리고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보니까 점성이 큰 액체일수록 점도가 높게 나올 테고 액체 흐름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했네요. 4번 기준 액체를 물이 아니라 A로 삼아서 B의 점도를 측정하려면 즉 A가 기준 액체가 된다면은 A의 점도값은 필요하지 않겠고 아니죠. 자, 우리가 기준 액체를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 점도를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이게 점도가 몇인지를 구해가지고 지금 그 점도를 알고 있지 못한 그 액체의 점도를 절대 점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의 점도값은 필요하지 않겠고 이게 틀렸죠. 점도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액체의 점도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5번 점도가 다른 용액 A와 B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바이터 점도계의 기준선 간의 거리가 달라져야겠군. 자, 아니죠. 기준선 간의 거리가 다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달리기 시합해서 달리기 실력 서로 이렇게 우위를 가리려고 하는데 달려야 되는 거리가 다르면은 이게 정확히 객관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리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상대 점도를 바탕으로 절대 점도를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키가 150m인 사람이 있어요. 150m가 아니지 센티미터지. 150m면 거리죠. 150cm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키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 자, 근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의 키를 구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의 키는 몰라. 그래서 이때 이 키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의 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의 키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150cm 기준으로 삼은 이 키에 한 2배 정도 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2배 정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2배 값을 2배 크니까 상대적으로 2배 크니까 키가 몇이다? 2배 150 곱하기 2 해가지고 300cm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상대적으로 2배구나 해서 이 키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A의 점도값, A 기준이 되는 A의 점도값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 150cm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300cm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A의 점도값을 정확히 알아야만 B의 점도값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이건 기체 우리 지금까지 글에서 나온 거는 액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여러분 내일 문단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점도란 기체, 액체와 같이 유체가 흐를 때라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 역시 이 점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런 인과관계 잘 파악해야 돼요. 증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 증가해. 분자 간 충돌이 많아지게 돼요. 충돌의 무작위로 기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운동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기체 분자 간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어려워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충돌 횟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해보고요. 액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측류에서도 충돌에 의한 운동의 영향은 줄어들고,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아까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충돌에 의한 영향이 많아졌죠. 막 충돌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액체는 어때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충돌에 의한 운동의 영향은 줄어들어요, 오히려. 충돌에 줄어듭니다. 기체랑은 지금 반대죠. 분자들 간의 응집력은 약화되므로 흐름층이 같은 전단율에서 유체가 받는 전단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단 능력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전단율에서 전단 능력이 감소했대. 자, 근데 전단 능력은 아까 뭐였어? 전단율 곱하기 절대 점도였죠? 점도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때 전단율은 같아. 그러니까 이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단 능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점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는 충돌에 의한 운동의 영향이 줄어들고 점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액체는 충돌에 의한 영향이 낮아지고 그래서 점도가 낮아진다. 어떻게 할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때 기체는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액체의 점도는 어떻게 돼? 점도가 낮아짐이에요. 반대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증가하고 낮아짐에 따라 올라갈수록 점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점도가 증가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기체는 아까 어땠어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충돌에 의한 그 영향이 커졌어요. 충돌이 많아지고 기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뭐냐?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즉,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높아져요. 자,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점도가 감소한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이때 우리가 뭘 파악했어야 됐냐면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기체랑 액체가 뭐라고 나와 있었죠? 충돌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기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돌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액체는 충돌에 의한 영향이 작아졌었다. 그러면은 서로 점도에 대한 양상이 반대로 흘러가겠죠? 반대로. 이쪽은 점도가 높아지는 반면, 이쪽은 점도가 낮아진다. 또는 점도가 낮아지는 반면, 여기선 충돌에 의한 영향이 높아지니까 점도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파악을 했어야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이 어려워진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점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점도가 높아질수록 어때? 이 한쪽 방향의 흐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약간 그래서 나타났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힘들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 더 커지기 때문에. 흐름에 저항하는 게 더 커진다. 그래서 한쪽 방향의 흐름이 어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7 한번 풀어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글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이 개념 간의 관계 그리고 개념의 의미,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